여러분의 그리스 신화의 여행을 도울 최복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화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신화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신화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이 공부하셨다시피 석기 시대부터 이제 들어가 본다면, 석기 시대는 소위 사람들의 삶이 수렵 시대로 사냥을 하면서 살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대가 청동기,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때가 이제 농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재가공 시대라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화 시대로 이어서 매스미디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때를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정보화 시대를 지나면 인터넷 시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1995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의 홍수 시대를 일컫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독서의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독서의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상상력과 창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올 시대는 뭐냐, 이제 2015년쯤 되면 해석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보면 여러 번의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혁명이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산업혁명, 이어서 정보혁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상력 창조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석기시대, 수렵시대는 과연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주도권을 잡고 생활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대개 남자들이 항상 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석기시대까지는, 적어도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렵시대에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남자들은 사냥을 하지만 매일같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토끼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럴 때 여성들은 집에서 남자들이 항상 사냥감을 물어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잡아온 고기를 또는 사냥한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들은 이미 경제적인 그런 저장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올 때면 여자들은 이제 그것을 당당하게 내놓게 됩니다. 바로 지금 현 시대의 여성들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상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북의 사이가 아니라 목의 사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신석기 혁명 또는 농경 혁명이라고 일컫는 그런 농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남자들이 우위에 서게 되는 남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는 소위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업혁명 시기에서는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하나의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엥겔스가 이야기하기를 인류 문명을 야만 시대와 또는 미개 그리고 문명 시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야만 시대는 소위 말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혼인을 맺을 때 군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 여자가 어디 특별한 누구를 정해놓고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짝짓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이죠. 그 다음에 이어오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야만 시대에서 미개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대우혼 시대라고 해서 시족과 시족이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한쪽이 이제 여자라면 한쪽 시족에서는 남자, 이렇게 시족과 시족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짝짓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미개 시대, 요때를 대호혼 시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문명 시대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가 도래한다라고 엥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명 시대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로 오게 되면서 남성 상위 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남성 상위 시대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엥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위 말하면 대호혼 시대까지 이르렀던 시족 시대, 이때는 그 노동의 가치가 서로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독립경제가 아니라 시족 공동체 경제였기 때문에 사적인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문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족 중심의 이제 재산 제도가 됩니다. 가족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에서의 우두머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뭐냐면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가족으로 들어와서 노동의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무엇인가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소위 말하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떤 경작물을 수확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남성들이 밖에서 벌어오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여성들의 노동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가부장 제도가 공고화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남성들의 의식에는요,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자기가 가진 사적 재산을 이제 자기가 유지하거나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싹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남성들은 이제 자기의 피를 순종적인,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순혈 피를 이어받은 자식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자기의 순수한 피를 물려주기 위한 여자는 다른 남자들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가모장제에서 가부장제도로 넘어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분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만 유지하려는 데서 가부장제가 공고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농경시대에서 시작된 가부장제도는요, 인류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400만 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농경시대가 시작된 것은 고작해야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 아마도 BC 800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가부장제도가 시작된 것은 결국은 인류 역사상에서 99.9%가 모계사였다면 0.01%도 안 되는 시기를 가부장제도로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공 시대가 되게 되면 농경시대는 농사를 지으면서 시족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대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을 본다면 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또는 나일강의 기적을 일컫는 에집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농사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시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환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산업화 시대, 도시 문명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물이 필요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건조한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급자족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교환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산업화 시대, 이때를 우리가 문명의 시대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농경 시대는 소위 말하면 경작하다는 의미의 컬처를 이야기하죠. 컬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도시 문명 시대는 이제는 컬처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문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도 과연 가부장제는 계속 이어갈까요?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는 역할이 여성들은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과 육아 또는 아이를 탄생시키는 일이 전부였다면 내가 만든 또는 내가 경작한 그런 상품 또는 내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환해 오는 일은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도 이제 가부장제는 유효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 소위 말하면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보화 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공했던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가 결국은 누가 빨리 정보를 가지느냐 또는 많이 가지느냐가 결국은 성공과 부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정보화 시대도요.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때를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빨리 가지느냐 이것이 이제는 성공의 관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터넷 정보의 홍수 시대죠.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걸 두드리면요. 어느 유식한 사람보다 더 유식한 것이 바로 네이버 검색입니다. 이런 지식 검색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느냐 또는 빨리 갖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정보를 많이 갖느냐 빨리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분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가 대세를 이뤘고요. 우리 출판 시장에도 많은 책들이 쏟아진 것이 결국은 자기계발류의 책들이 많이 쏟아졌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상상력 창조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문학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독서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글자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소위 말하면 심상이라든지 이미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독서의 중요한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독서의 시대, 상상력 창조의 시대라는 것도 이제는 좀 더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는 해석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것이 제 나름의 하나의 그 화두입니다. 자, 그럼 해석의 시대는 뭘까요? 해석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과연 그러면 해석이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 그 꽃이라는 고은영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단순히 몇 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못 보았을까요? 그것을 못 본 이유는요. 못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빠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이제 그 꽃이라는 것이 과연 각자마다 어떤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꽃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